오는 19.9도입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4월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중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 씨의 장례가 내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다리며 장례도 치르지 못했던 유족들이 사고 발생 59일 만에 이선호 씨를 보낼 수 있게 된 건데요. 사측은 유족들에게 제2의 이선호 씨가 나오지 않도록 32가지 안전대책 실행계획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측의 약속에도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197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선호 씨가 사망한 후에도 지게차로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쓰지 않았고 보호구 착용과 노동자 안전교육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측의 안전보건 투자 예산이 지난해 매출의 0.04%에 불과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안타까운 것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일 텐데요. 일터에 나간 가족이 돌아오지 않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이슈로 야당을 견제하고 나섰는데요. 이준석 바람이 정치권과 차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치권 움직임 보시면서 두 분은 이게 이렇게 많이 이 짧은 시간에 확확 변하는 느낌 혹시 못 받으셨어요?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변화의 목소리가 응축돼 있었던 겁니다. 농축돼 있던 것이 한 계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정치라는 것은 결국 요즘에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민심은 천심이구나. 이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 천심을 그르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언제든지 평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런 준엄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정치권이 그만큼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뭐 긴장감이야 마음속에 있겠죠. 근데 세상사라는 게
뭐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긴장감이 그대로 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심은 그렇죠. 천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천심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천심이라는 게 천심을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천심이 뭔지를. 그렇죠.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심을 보통은 알 수가 없고 또 천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지나봐야 그게 천심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긴장감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해봐도 민심 투어를 해봐도 사실은 국민들 마음속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게 중요한데 잘하고 있는가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치권이 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김민하 평론가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천심을 저는 알겠던데 그래요? 시사야를 계속 들으면 천심을 알게 돼요. 김민하 네. 평론가 왜 안 받아쳐요? 네, 이게 여기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상당히 갈등이 되는데 김성환 평론가가 항상 네. 계시를 들고 옵니다. 네, 시사야에. 아. 천심의 계시를 들고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사야에서만 가능한 그렇죠. 거죠. 네. 이제 일단 뭐 정치권은 긴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다른 분들 평가할 거고 네. 여기에서는 긴장감이 좀 돌고 있다. 자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뭐 방금 전에 천심 얘기도 했지만 일단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바람 이 두 분은 언제까지 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외형적으로는 차기 대선 후보가 부각되는 시점, 뭐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그 전까지는 또 정당의 시간이고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조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30대 당대표 원내 얼마든지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8, 9월에 차기 대선 후보가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 이준석 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변화, 네. 또 청년, 민생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네. MZ세대는 더 주목할 수, 그러니까 MZ세대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다 긍정하고 또 그건 아니겠죠. 환영하는 것은 네. 아닐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차기 대권 후보가 가셔야되기 전까지는 이 바람의 현상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적어도 크기는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변화 요구가 크기 때문에 차기 대선까지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주겠지만 일단 네. 뭐 바람의 강도도 문제 아니겠어요. 뭐 태풍급 바람이 계속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대부분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여운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또 다른 태풍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얘기가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서 보도도 많이 나오고 국민들의 관심사든지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는 저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쨌든 불러온 이런 변화의 바람을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이 저걸 수용할 수 있는 거냐 따라갈 수 있는 거냐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이 불일치라든가 갈등 이런 것들이 또 없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 바람에 대한 어떤 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유지가 되겠지만 네. 그 바람을 뒷받침하고 있는 힘에 대한 평가가 이제 냉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6169님께서요. 천심은 하늘의 뜨심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순리에 맞다는 말이지요. 네. 법의 삼수변도 같은 뜻일 겁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단 현실에서 이준석 바람이 여론조사 결과로 좀 반영이 되고 불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 한국 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가 그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해서 3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수 정당 지지도가 30%를 넘은 것은 2016년 10월 달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최고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31%의 이제 지지도를 기록을 해서 거의 이제 비등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지지하는 정당 없다. 이렇게 대답한 이 무당층이 27%,
그리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지한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 약 5% 정도.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얻은 정당 지지율이 2%였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나눠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라고 이제 대답한 응답층은 30대에서 40대가 거의 이제 40% 안팎이어서 이제 이 민주당에서 지지층이 이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에서 지지세가 강했는데요. 60대 이상에서 45%가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이제 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의 경우에는 역시 무당층 비율이 아직도 42%로 가장 많은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이 불러온 바람이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지지로 일부 연결되는 부분은 있지만 전적으로 이제 또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그런 측면도 있는 건데요. 네. 이 성별로 보면은 남성에서 국민의힘 남성 이 응답자 중에 국민의힘 네. 지지한다라고 밝힌 게 35%. 더불어민주당 27%, 즉 남성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우세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26%여서 이 성별 간의 이제 정당 지지세도 좀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네. 이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종찬 소장께서 간단하게 네. 여론조사 결과 의미심장한 대목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네, 분석을 좀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MZ세대라도 남성의 경우 20대 남자 또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여전히 여성들은 특정 정당에 힘을 싣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또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또 지지하고 있다. 이런 또 차이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분히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상승한 것은 반사 이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정부의 악재가 있을 때 또 그리고 이준석 효과까지 불어닥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얼마만큼 지금 바람이 불어서 올라간 지지율이 혁신덕을 통해서 자기 지지율이 되느냐. 반사이익이 아니라 네.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8, 9월 넘어가면 차기 대선 후보가 상당히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결국 이 지지율을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될 사람들이 유력 후보들이 어떻게 자기 지지율로 가져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뭐 이거는 앞으로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미래 예측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은데 네.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 정치는 이제 있어요. 빨리빨리 변하니까. 네. 근데 이제 네. 어떤 게 있냐면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조금 시간이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비슷해져요. 이게 일종의 네. 영차 현상이라고 지지율 차이가 많이 2012년도 그랬습니다. 2012년에도 여당에서 이제 새누리당으로 교체가 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워지면 대선일에 가까워지면은 정당 지지율도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요. 이른바 일종의 운동회 현상이라고 해서 영차하면 나중에는 비슷해지거든요. 그런 현상이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는 발생을 하게 되죠. 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건 맞지만 상승 네. 추세에 있는 건 맞지만 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0%란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 팽팽하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그러면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 근데 이걸 아직은 우리가 1%포인트 높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치고 올라가서 민주당을 오히려 앞설 것이다 이렇게 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뭐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짧게 추가로 드리면 지금 두 정당이 비슷해졌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냐면 중도층이 어디 쪽으로 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네, 없는데 그렇죠. 더 중요해진 것은 앞서 김민하 평론가가 이야기를 하셨듯이 2030 세대의 지지율에 이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게 MZ 세대의 표심 잡기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가운데에서 MZ 세대의 표심을 집단화 세력화되고 있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권까지 결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흐름은 여당이 긴장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보수 여당이 좀 지지율이 낮았는데 올라오는 이제 국면이 된 것이고 여당은 떨어지거나 계속 유지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야당의 기세가 올라 있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여론조사 외에 다른 여론조사까지 같이 참고를 해보면 사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여야 간에 이런 지지율 뒤집힌 것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그런 걸 볼 때는 추세는 지금 야당이 유리한 건 맞지만 근데 그걸 얼마나 잘 이어갈 수 있느냐에 이제 문제가 남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준석 발언과 관련해서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 그러면서 영화 최종병기 화를 또 언급하기도 했고요. 송영길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년 특임장관 신설 제안하기도 했고 또 청년이란 단어를 계속 연속해서 얘기하면서 청년층 마음 잡기에 나서기도 했는데 민주당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긍정적이죠. 긍정적이다는 것은 이제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동안 좀 긴장감이 덜했잖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180석 거대 야당 이제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재보궐 선거에 패배가 있었고 LH 사태가 있었고 이준석 돌풍이 불었고 어쨌거나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는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세 가지 유행의 또 하나의 대세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바로 변화거든요. 변화가 네.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다음 청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민생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당내 반발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특위에서 제안했던 완화 쪽에 손을 과반 이상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편이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일 거예요. 네. 이건 여기에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성과다. 그런 만큼 송영길 대표도 부동산 조치에 대해서 탈당이나 출당 권유를 좀 초강수를 뒀던 이유 또 그런 이유의 연장선상일 테고 청년 특임 장관을 한 것도 그런 연장선상일 거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 성과가 만족을 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MZ세대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 청취자 9507님께서 바람의 방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럼요.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뭔가 상징성을 부여받았고 저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 모든 언론을 사실 빨아들이듯이 이슈로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아무리 사실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 눈에 안 띄는 것도 사실이고 주목을 좀 덜 받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런 현실에서 민주당이 뭔가 이슈를 압도해 나가면서 즉 국민의힘의 를 중심으로 해서 불고 있는 이준석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바람의 방향을 이제 바꿀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천심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언제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이제 정치권이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런 거는 이제 좀 여러모로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여당에 활이 그러면 있냐는 겁니다. 지금 뭐 이 바람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활이 있는 거냐. 또는 활이 있는데 좀 시원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정권 초에 정권이 힘이 셀 때 뭐 이런 거를 신설할 것이고 그러한 부처를 만들 것이고 뭐 특임장관이니까 부처가 만들어지진 않겠죠. 근데 아무튼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 대안을 얘기했다면 거기에 힘이 확실히 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특임장관을 임명했을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수 야당은 어쨌든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준석 대표라는 기성정치의 눈으로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선택을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변화를 위해서. 이 정도 선택까지 했는데 여당이 그거에 걸맞는 지금 대안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냐. 그건 사실은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뭘 가져온들 이게 잘 안 나올 거예요. 성과가.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걸 세대나 우리도 이준석처럼 이준석 같은 존재를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슈 파이팅을 제대로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볼 수 있듯이 이준석 바람을 등에 업고 사실은 좀 자신감을 좀 가진 측면도 있지 않을까 또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을 정부 여당을 향해서 꼰대 수구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맹공을 펼쳤어요. 586 세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국민의힘의 이런 공격 카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예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디에 분노를 하냐면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어떤 식으로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의 기회라는 건 공평한 것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도 힘을 실어줬고 또 국민의힘도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더 영차 힘껏 힘을 실어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기회에 변화해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에 청년을 챙겨라.
이 기회에 민생을 돌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잘못해서 이걸 비판하는데 매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준석 믿고 지지율 올라간 거 믿고 윤석열 전 총장 믿고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도 송영길 대표가 청년 특임 장관을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는 정말 분발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30, 30인데 공감입니다. 이건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입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공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기회의 공정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정도래요. 세 번째는 공존입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 독자하지 마라. 이게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모습을 국민들은 요구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내로남불. 아니 네 탓이야.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 지금의 여당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586 여러 가지 거론했죠. 586 무슨 운동권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기득권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정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전형적인 이제 프레임 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불공정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에 의한 나의 손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실의 문제를 바로 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 이렇게 지목하는 이제 프레이밍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옳지 않다고 보지만 또 현실 정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평가해야 될 것은 그러한 프레임을 갖고 나온 것은 이제 그러면 현실 정치 문법으로서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갖고 있는 대안이 그게 정책이든 노선이든 가치의 추구든 그 대안이 그 기득권을 해체해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는 그러한 정책을 실제로 펴겠다고 하는 거냐 그걸 평가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연설을 한 교섭단체 연설 내용을 쭉 보면은 그렇다기보다는 이 지금의 여당을 중심으로 한 그 그룹을 기득권이라고 한다면 이 기득권에서 저 기득권으로 다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득권을 옮겨가는 듯한 그러한 정책과 노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준석 바람이 요구하는 것은 변화라고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변화라는 게 보수 정치를 변화시키라는 것이지 옛날로 돌아가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사실 보수 정치가 이준석 대표의 탄생으로 우리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줬어.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보수 정치를 이렇게 변화시킬 거야. 이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그걸 못 보여줬다. 지금 못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흔히들 정치에서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메신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뭔가를 해도 다 그게 신선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메시지 내용보다는. 네.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메신저 입장에서 보자면 586 세대고 똑같이 사실 기득권으로 젊은 층이 바라볼 땐 기득권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준석 대표하고 오히려 더 대척점에 서서 나중에 세대교체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같은 반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요. 세대교체 바람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일종의 이제 모호한 화법이 민주당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수술실 CCTV 설치법, 차별금지법 제정.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듯 하다가 또 부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슈 파이팅을 민주당에서 이슈를 가지고 이제 뭔가 대응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른바 이준석 바람을 잠재우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이제 공격을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반발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정치 민생 현안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굉장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선한 아이디어 그리고 MZ세대의 열풍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당장 우리 정치는 민생 현안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저는 그럼 가상화폐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9월부터 일제히 단속을 한다는데 그렇다면 MZ세대가 좋아하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냥 가자고 이야기할 겁니까? 수술실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발생하는 수술실의 불법 의료 사고, 성추행 문제, 수술실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의료 직원들, 의사들 사이에 무슨 박수 파티 세례, 이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6년간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안 된다 그러면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나와야 되죠. 그건 안 돼요. 의료계와 소통했나요? 왜 소통을 안 했겠습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지금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실태 조사를 보면 14%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네. 의료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은 바람이 부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곧 공감하고 있느냐, 또 공생의 의미를 새기고 있느냐, 공동체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면 대안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대안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과입니다. 네. 어떤 문제 해결을 했는지 그걸 못 보여준다면 기대는 높았는데 별로 뭐 성과는 안 나오네. 이런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진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준석 대표의 장점이 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언론 인터뷰를 하고 이 이준석 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이런 게 사실은 어떤 장점일 수가 있거든요. 네. 시원시원하게 뭐 답을 한다. 네.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여당에서 던지고 어떻게 생각해? 입장을 얘기해봐.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답을 쉽게 사이다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뭐 놀라운 학벌과 뭐 놀라운 뭐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당의 대표로서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의 입장이나 당내의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수술 CCTV 설치법이 대표적으로 그 사례죠. 네. 본인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의제일 수 있겠지만 당이 수용할 수 없는 의제이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답을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에 대한 의도를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여당이 행보를 해야 된다는 점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 이준석의 장점을 뭔가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어떤 수수다 이렇게 비춰지면 오히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분명한 여당의 철학이나 여당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일관적인 어떤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거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갖고 처리를 할 수 있을 이런 법안인데, 그리고 민생에도 맞는 법안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데 이거 같이 처리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방향에서 던져진 질문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본다면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준석 대표의 한계, 그리고 보수 정치 변화의 한계를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당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면서도 이준석 바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여기서 중간에 네. 좀 정리는 해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바람은 바람 얘기인데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서 좀 이준석 바람의 효과와 관련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에선 대선 경선 연기론이 지금 다시 불붙는 상황입니다. 네. 일종의 이준석 바람이 불면서 민주당의 위기감이 그만큼 고조됐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각 대선 주자별로 이해관계가 지금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지금 연판장까지 돌렸다고 하잖아요. 네. 뭐 이낙연, 정세균 두 전직 총리계에 속한다고 하는 이른바 의원들이 그래서 당내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저는 이거 난감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기가 벌어지기 직전에 룰을 바꾸자 이렇게 이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은 다 다를 거예요. 앞서가고 있는 주자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원래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을 테고, 후발 주자들은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시험 앞두고도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일주일만 연기해주면 시험 정말 잘 볼 텐데.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일종의 네. 연기 요구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은 유권자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이게 원만하게 이해가 되려면은 정말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는 경선 일정과 관련된 대선 관련 중차대한 일정은 첫 번째 설득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이런 경선의 연기에 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설득의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당원과 지지층과 후보자들 사이에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든 관계자들이 대체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냐? 아니 왜 당은 당규에서도 정하고 있는 경선 일정을 왜 지금 와서 따져 묻는 거야? 그렇다면 이 앞서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결단하지 못하니까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협량하다. 앞서고 있으니까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다른 후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리고 명분도 좀 더 연기해서 흥행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코로나 이 집단 면역이 확보되는 시점이 더 유리한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일견 그럴듯하지만 경선을 무조건 늦춘다고 해서 그게 상책일까? 지지율은 더 올라갈까? 이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감이 필요한데 그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건 오히려 파찰, 불협화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뉴스를 볼 때 경선은 현행대로 하면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한 거고 늦추면 다른 주자들한테 유리한가 보다. 이거 이상의 맥락을 알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지금 상황에서 배 소장님 얘기한 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 연기론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저 사람들 밥그릇 가지고 싸운다. 이런 수준의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왜 이렇게 논쟁을 벌여야 되는지 첫째로 이제 이런 논쟁을 안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논쟁이고 해야 되는 논쟁이라고 한다면 배 소장님 얘기하는 대로 국민적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이게 결국은 이제 경선 연기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다른 주자들이 요구하는데 죽어도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명분이 있어야죠. 사실은. 나한테 그 경선 연기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죽어도 안 된다. 이걸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선을 연기하자는 사람들도 경선을 연기하자는 명분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들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되지 않거든요. 가령 경선을 연기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아예 그냥 국민경선제를 해버리자. 더 많은 흥행을 시켜야 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네. 그런 정도의 어떤 경선룰의 파격까지 우리가 고려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얘기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논쟁 자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하등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여당의 어떤 공감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는 네. 민주당은 9월쯤에 대선 후보를 결정하고 국민의힘은 11월에 결정하도록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당원 당규상. 네. 근데 9월에 지금 그 야권의 경우에는 굉장히 후보 간의 역동성 있게 움직일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민주당은 그냥 덜렁 대선 후보만 뽑아놓고 이슈를 끌고 가지 못할 경우에는 진짜 맥없이 국민들의 관심도 못 받고 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도 작동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위기감, 그러니까 먼저 선출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선출되는 국민의힘 보수 야권 쪽에 더 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면 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당원들과 후보들 사이에 자칫 김민하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걸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관련된 조사들이 뭐 한 달여 전에 아주 최근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유권자들은 정치적 이벤트가 원래 일정대로 가급적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의 전략적인 부분은 유권자들의 몫은 아닌 거죠. 하기로 했으면 하는 대로 빨리 선출되면 우리는 그대로 또 지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지자들의 시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자칫 여권 후보들 간의 경쟁력의 전반적인 약화로 이어지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자체가 좀 더 설득력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또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미리 대선주자를 뽑아서 대선주자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면 이른바 이준석 바람에 효과적인 어떤 대응 수단도 없다고 하면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끌고 그렇죠. 나가주면 네. 그럼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 양자택일을 해서 이미 결단을 내렸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주자를 조기에 가시화해서 이제부터는 이 전국의 어떤 흐름이나 운영을 대선 주자 중심으로 이제 가게 만들면 사실 이 정권에서 이준석 바람 때문에 내줘야 됐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손해들, 정치적 손해들 이런 것들을 이 대선 주자 중심의 어떤 정치 이벤트, 정치 스케줄로 사실은 돌파할 수 있는 국면이 열릴 수가 있죠.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수 있고 그런 전략을 하겠다라면은 경선 연기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럼 더 많은 주자들이 나와서 정말 이 정권이 정말 모든 걸 잘했다라는 이 주자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이 정권은 모든 걸 너무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백가쟁명을 한번 만들어봐가지고 그런 엄청난 경쟁을 여러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해보겠다 이런 전망 그런 판을 그려보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다면 그럼 경선 연기하자고 지도부가 먼저 이제 그러한 대선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던질 수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 네. 양쪽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봉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 모양이 제일 안 좋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혼란을 계속 이렇게 그렇죠. 끌고 가는 게 더 안 좋고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 그럼요. 길어져서는 곤란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27일쯤에 대권 도전 선언을 한 뒤에 민심 투어에 나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윤 전 총장 대변인의 말하고 윤 전 총장의 말이 또 다르고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으로는 들어간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것도 좀 모호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은 이 정치에 있어서 대변인 정치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단체인지 어떤 캠프의 성격인지 알 수도 없는데 누군가가 어느 날 대변인인지 대변인 격인지 예. 이런 메시지 정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에도 유력 후보로만 올랐었지 사실 정작 이 국내로 귀국하기 전까지는 어떤 인물인지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상당 부분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인 것만 알지 대통령감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그런데 유권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문제입니까? 유권자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그 요구가 죄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가 하답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반사체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발광체가 되려면은 검증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도 특히 MZ세대 그런 면에서는 이런 포장 정치 또는 이 메시지 정치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죠. 타이밍을 중심으로 해서 김민하 평론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타이밍이라는 게 사실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제가 볼 때 가장 지금 실기하고 있는 게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메시지 정치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준석 바람이라는 국민의힘에서의 이런 변화의 어떤 흐름들이 막 일어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땐 선택을 잘못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준석 바람과 함께 보수 정치의 변화를 윤석열 대권 주자로 같이 가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일관된 어떤 메시지가 필요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권성동, 정진석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조기 입당설이 그러면서 확산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안 좋은 타이밍을 선택한 것이고 그런 게 어쨌든 정치적 미숙함을 노출한 거죠. 그게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지금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된 메시지의 혼란과 손해가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실수나 손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고 이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부터 더 이상 대변인 체제로도 안 되니까 그전까지 대변인도 없는 상황에서 메시지 중구난방으로 나오다가 대변인 체제로 갔다가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오늘부터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을 통해서 직접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당은 뭐 정해진 게 없다. 네. 그리고 나는 큰 정치로 간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시장 가가지고 어묵 먹는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책임지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실수가 됐든 난 잘 모른다가 됐든 용납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약간 관심이 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아침에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대변인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저 궁금합니다. 혼났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한테. 그리고 시사야가 배출한 장해찬 시사평론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이것은 용인술의 문제예요. 이거 평가의 대상 될 겁니다. 지지난주부터 장해찬 평론가를 상당히 이야기 많이 질투하는 하는데 것 같은데. 경쟁자예요? 질투예요? 질투가 아니라 저는 마음이 좀 아파요. 이거 자기들끼리 대변인이 장해찬 시사평론가 막 그렇게 과소평가하는 듯한 우리 식구 아니다라는 듯한 그런 입장 막 내고 네. 이 윤석열 전 총장 주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혼란을 네. 지금 노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장해찬 평론가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알아요? 아니 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저는 아무 번호도 저장 안 합니다. 네. 장현사 평론가 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할지 우리가 미리 예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아버지예요. 네. 그분도.
야, 오늘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나가네요. 네, 오늘 뉴스의 배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기로 한 것인데요.